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어버이의 날인 5월 8일 수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입니다.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특검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사법리스크는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손을 건 윤 대통령이 내일 오전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다양한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회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 여야가 소득 대체율을 놓고 2%포인트 차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빈손 마감에 혈세 낭비란 비판이 나옵니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는 좀 다를까요?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투신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었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저희가 다룰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발표한 것과 내일 있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앞두고 여러 사안을 두고 정면 돌파를 시사한 건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일단 민정수석실 부활 두고서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야당 의견처럼 민심 청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정작 야당은 가족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이렇게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번 인사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만드는 건 이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대통령실 안에선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있습니다. 물론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 논란으로 공석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이 검찰총장인 이원모 총장보다 연수원 선배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특검 방탄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입니다.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겁니다. 궁여지책 방탄수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정정해드리겠고요.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방금 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한 거다라고 저희가 키워드 뽑아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고 예.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질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명품 백에 관한 이 논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특검 전국과 사법 리스크의 전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명품백 관련돼서 과거에 얘기했던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표현들이 국민들께 큰 공감들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부분을 법적인 문제를 제외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 것이고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특검 전국들을 야권은 계속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향적으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정면 돌파 똑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네. 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예전에 했던 뭐 이해와 설명의 자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기대를 여러 번 했다가 실망을 한 기억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기대의 수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정면 돌파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공정한 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내가 돌파한다라는 게 되는 순간 최고의 권력자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고 뭐 제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도 전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극히 상식적인 구체적으로 답변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왔다. 네. 그래서 뭐 기대는 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기대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 희망을 섞어서 희망의 기대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에 대한 기대, 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될 수 있겠는데. 희망이 실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죠. 네, 또.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 일단 관련해서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몇 가지 지금 사안이 쭉 저희 화면에 나왔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특검 조건부 수용 이런 뭐 정면 돌파가 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까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얘기에 대한 조건부 수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고 이 내용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권 내의 기류도 과거 같지 않고요. 다만 이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네.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조건부 수용이라 얘기하는 것 네. 같고요. 지난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특검 전국이라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특검을 만들어서 법안 처리 후 특검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이 추천하게 되는 그 부분을 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측을 일부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윤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 풀고 가겠다. 아마 그와 연관된 주제일 겁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이 검찰총장이 이번에만 세 번째로 김 여사 수사 관련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세 번째 언급인데요. 우선 지난달에 측근 검사 측근들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인
9월 전까지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2일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 국가수장의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날 네. 거의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수사 네. 의지를 굉장히 보였고 또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뭐 네. 수사 개헌으로서 통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의도랄까요, 뭐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뭐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신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이기도 하고 또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면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던져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용산과의 어느 정도 간극이 이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는 합니다. 독자적인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짜고 치는 고소 이른바 뭐 약속 대련은 아니고 실제로 근데 약속 갈등이다. 대련으로 갈 수 있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불신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낮추자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신이 낮아지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면피용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세를 많이 펴왔는데 자, 이원석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문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신속 수사하라는 얘기를 왜 총선 이후에 비로소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죠. 사건은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우스꽝스럽고요. 왜 총선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왜 안 했는지 전 그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를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 자, 왜 총선 전에 빠르게 시작 안 하고 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하면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총선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주당도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문제를 민주당이 꺼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을 딱 앞두고 마친 시점에 특검을 만들어서 총선 내내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총선에 맞춰서 진행되게 됐다면 이 또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여소야대 국면들이 만들어졌고 특검에 관한 야권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일들을 검찰이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대로 누적되게 된다면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검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일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검찰도 지금 해야 될 역할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선 전에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자제를 하는 거였다면 야당에 관한 사건들도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신뢰감 있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지난 과거를 탓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려면 과거 야당 인사들에게 했던 정도의 어느 정도 형평은 맞는 모습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요. 조국 지금 나와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주변에 대한 수사, 네. 정경심, 뭐 조민, 뭐 관련한 수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수수색의 강도라든가 수사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여권, 소위 말해서 제 식구라고 국민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불신을 없애지 않으면 요새 제가 가장 꽂히는 말이 무신분립입니다. 무신분립.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검찰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해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김 여사 수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준 측이죠. 네. 선물을 주고 이 장면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 여기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해당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이 최 목사, 그리고 또 이 해당 영상의 편집본을 제출한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버에게 이 영상의 원본을 제출하라라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의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디지털 증거기 때문에 사실 형사소송법상 이 원본이 있어야 원본과 또 제출본상의 증거상의 동일성, 이 무결성 등등이 인정이 되어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편집본만 제출했다면 사실은 원본을 봐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 목사와 그다음에 그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양측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최 목사가 이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에서는 진짜 실제로 최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갔던 부분들이 과연 이 스토킹 처벌법상의 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최 목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필요한지 이 여부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선물을 받은 쪽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물을 이제 준 측까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준 측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준 것과 스토킹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데 이렇게 다가온 것도 하나의 스토킹 행위 아니냐. 왜냐하면 또 그간에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가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줬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좀 수사해달라라고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인데 사실 스토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화 전반과 또 이 해당 선물이 이제 교부되게 됐을 때의 상황, 대화 이런 걸 봐야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봐야 되고요. 또 최 목사 측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다각도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방을 준 거는 일회성 아닙니까? 여러 번이 아니라 그럼 스토킹이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주기 위해서는 연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 연락도 들여다볼 것 같고요. 가방이 교부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화나 뭐 문자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실제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권력을 가진 거에 준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방어가 가능하고 자기 의지에서 상황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약자처럼 스토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고소와 고발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고소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무조건 많이 접촉했다고 해서 스토킹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행동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당시의 대화의 앞뒷면 모든 것을 보고 이게 과연 의사에 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없어도 서로 진행을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 여사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와중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삼김이 들어가는 단어일 텐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삼김.
자, 90년대 보는 것도 아니고 삼김 정치 보는 것도 아니고 장갈 기자 삼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의미하는데요. 김 여사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로 당선된 김민전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수수에 대한 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이렇게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병민 최고. 이 김건희 여사만 특검 추진하는 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지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총선 참패 이후에 멀어져간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맞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가 국민들께서 묻고 또 여기 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또 수사의 기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얼마든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과거에 있는 여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 정부 검찰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하나로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아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였던 정면 돌파 하시라 이런 의견들을 한번 받아들이겠고요.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여사 특검 타당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삼김 여사 특검을 얘기하려면은요, 그 의도를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의혹을 진짜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이 오랜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먼저 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좀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총선이 이렇게 참패로 끝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구나라는 거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안 하자는 거구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민전 당선인의 어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민전 교수 방송에서 제가 많이 뵈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다라는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권력자가 되시니까 무너지시는구나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요, 이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어떤 의견들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이제 신설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이 대통령실 직책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부속실에 대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요. 또 대통령 부인께서 여러 가지 특히 어떤 민심 행보, 정책 행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실의 소통 강화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또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하려면은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필요하다. 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어떤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의견을 뭐 엇갈리긴 하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전담 보좌할 이 대통령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4%,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2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요. 이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68.1%가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 공식적인 보좌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사건에서 비춰지듯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위험성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는 사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비서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공식적 보좌기구를 통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에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 정부 때는 사실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대체로 있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없어도 된다 하면서 폐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부활론이 나오고 있고요. 왜 없앴다고 보십니까? 당시에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선된 직후에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마찬가지로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과거의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정기관을 옥죄할 수 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공약들을 내고 그 공약들을 실천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과거에 했던 공약들이 다시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럼 민정수석실 부활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제2부속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바로잡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작 선후관계가 지금 제대로 밟히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좀 내용들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전에 사실 설치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좀 타당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비선입니다. 저희가 비선이라고 하면 이전 정부 때 어떤 탄핵까지 이어졌던 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났느냐 보면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얼마 전에 하기 전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물밑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이 얘기가 어제부터 불거진 건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회담에 뭐 관여를 했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선 그 인물들은요, 함성득 그리고 임혁백, 이렇게 두 인물입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한 원장은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가족끼리 친분이 깊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혁백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죠.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이번 인터뷰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의 넥타이까지 메고 동반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함성득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영수회담 전에 함 교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권을 이 대표에게 주고 그리고 이 대표가 원하지 않는 인사는 비서실장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달이 됐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총리 추천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인천 개항을 후보였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다가 무산이 된 게 이런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앞으로도 좀 쭉 이어져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 회동도 하고 또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이렇게 각종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었죠. 네. 자, 그러면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러면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한데.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수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채널이었든 어떤 영수회담이 성사된 과정 그 화면 한번 보셨는데 김병민 최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영수회담이 이뤄진 거다. 그 조율도 공식 라인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비선 조율, 뭐 비선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해갖고 사진까지 사실 나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장가희 기자 얘기했던 두 당사자가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상당 부분 많은 질문이 이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들이 우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솔직하고 분명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영수회담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모두가 뭐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 조율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일보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함성득 교수가 직접 만나서 뭐 통화를 했든 만났든 그 과정들을 거쳤다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중간중간에 들여보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논란이 자칫 잘못 불거지게 된다면 비선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좀 격분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 불가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냐 이렇게 보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민심이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낼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가 모든 것들에 다 전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총리 추천권도 이재명 대표에게 주겠다. 비서실장이 인사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사람 하지 않겠다. 원희룡 장관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사실을 전제로 깔고 봤을 때는 납득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닐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함성득 교수가 만나거나 통화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의 얘기는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 협치의 핵심 축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핵심적인 중심축으로 놓고 보게 되는 저 같은 일에 왜 함성득 교수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함성득 교수의 개인 생각인 건지 대통령의 진짜 생각인 건지 이거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김병민 최고께서는
이 함 교수가 대통령이 함 교수한테 이런 말 했을 리가 없고 했더라도 확대 해석했을 거다. 네. 이렇게 의견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쟁했던 경쟁자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했던 메시지나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가 활동하는데 미진했던 일들을 갖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멋지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갖고 불편하다 해서 만약 비서실장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한번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히는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 채널 없었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누가 맞는 거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까? 용산과 민주당 모두 좀 곤란하겠죠. 네. 지금 이 함 원장과 임 교수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이건 거의 뭐 밀실 야합 수준이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걸 보세요. 여야정 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 추천권을 넘기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밀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도 인정할 수 없고 민주당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교수 한 분이 가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네. 또 이게 양측을 어느 정도 어쨌든 뭐 좀 친분이 있다거나 그 측과 라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쪽에 했으면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뭐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함성득 교수가 혼자 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약간 속좁게 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명백 교수가 혼자 했다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이렇게 뭐 야합적인 거래를 제시해 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이런 걸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또 사진이 찍혔습니다. 찍었습니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 부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 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팩트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병민 측 일단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것까지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회담 잘 되면 골프 회동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모임도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윤 대통령 골프를 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골프 쳤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진드가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약주를 한잔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봤더라도 뭔가 분위기가 회복돼서 같이 골프를 치자는 얘기는 이게 과거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채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지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논란 때문에 뭐 총선 이후에 나서서 조금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리스크 핵심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인카드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 전국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걸 뭔가 분위기가 잘 풀려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겠다고 했을 때 국민적 여론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라보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에 대한 황당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두 학자가 뭐 허위 인터뷰를 했을 리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사실 들면서 일단은 대통령실, 민주당 그리고 두 학자가 교수가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법적 조치를 또 취하는 건 또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상당 부분 비공식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비공식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로 교수답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뭔가 자기 과시욕 이거에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절치 못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공식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클 때는 그 불신의 일부분을 좀 해소하고 만나고 싶어서 비공식 채널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참고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하기 전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비공식 접촉이라는 것이 다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치의 발전에 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남북 회담을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거기서도요.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가 비공개 접촉을 계속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장관이나 그 정상들이 합의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편하게 격의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정치 발전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쁠 때는 지금 내용 중에서 서로 거래를 하듯이 서로와 직접 관련된 거, 개인사라든가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거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밀실야합이고 밀실 거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국민을 위하고 대의를 위한 거라면 이런 비공개 회동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비공개 회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의심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은 정치 역사에 굉장히 그 뭐랄까 약간의 죄를 진 듯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과시하고 싶어도 누르고 있어야 된다, 참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른이잖아요.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제 일단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윤 대통령 향한 어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시끌시끌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제 보도 내용 중에서 이 대표의 차기 경쟁자는 내가 인선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전했다라는 대목에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부러 총선 마치고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냐, 이재명에게 국무총리를 구걸하냐라는 등의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백 개 올라왔고요. 심지어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라라는 글들도 여러 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수회담의 당사자죠.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병원 입원차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 뭐 피습 당시의 어떤 상처 때문이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이 대표가 뭐 때문에 좀 입원하는 건가요? 사실 구체적인 병명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총선 때문에 미뤄오던 치료를 받는다라고까지만 알려진 상태고요. 사실 앞서서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서 목 부위를 다쳤었죠. 이와 관련된 치료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입원한 뒤에 전반적인 검진 그리고 시술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고요. 내일부터 15일까지 휴식기를 가집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바뀔 수 없다고 민주당 측에서 일단 밝혔는데 자, 입원 치료할 정도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가벼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뭐 총선 때 어떤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병과 관련된 그 정보는 뭐 상당히 예민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쓸데없는 어떤 소문이나 루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치료를 다 받고 나와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밝히는 것을 뭐 국민이 되게 궁금해한다면 본인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듣는 것이 저는 맞겠다. 계속 주변에서 뭐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해요. 네, 궁금하지만 조금 이런 것은 좀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책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이 대표가 재판 회피하기 위해서
축가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일단은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잦은 재판 출석을 해야 되는 거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도 가야 되는 재판에 대해서 정식 출석을 제때 하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이런 일들까지 많은 비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가 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개인정보로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안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에 너무 막강한 권력들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비춰서 이재명 대표가 아프고 입원하겠다. 이유는 묻지 마라. 그리고 나는 잠깐 쉬다 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데 그렇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을수록 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투명하게 일정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밝혀주셨고요. 네, 수능 만점 의대생이 장갈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요? 지난 6일 저녁에요. 이 20대 의대생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 시도를 했는데 사실 경찰이 이 남성의 다리를 잡아서 가까스로 투신은 막았습니다. 네. 자, 이후에 인근 파출소로 옮겨진 이 남성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갑자기 가방을 좀 전에 이 투신하려던 건물에 두고 왔다라고 했고 경찰이 이를 듣고 이 남성의 가방을 찾으러 해당 건물로 다시 향했는데요. 사실 이 옥상 한켠에서 이 남성의 가방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우선 이 남성이 투신하기 위해서 소동을 벌일 당시 목격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보고 제 건너편에서도 자꾸 옥상 쪽을 보더라고요.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 남녀가 연인 관계였다고 일단 전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가해자 남성 A씨와 피해자 B씨는 연인 관계였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중학생 동창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피해자 B씨가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 울컥해서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에 이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6일에 오후 3시쯤에 경기도 이 동탄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이 남성 흉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인 이 피해자를 향해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A씨 본인 범행에 대해서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번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나 또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긴급 체포 후에 현재 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계획 범행 정황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저희가 여기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리고 언론이 또 관심 받았던 이유가 이런 키워드였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잡아봤지만 수능 만점자, 의대생 여기에 좀 포커싱 돼갖고 뭐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뭐 저희가 자막으로 나갔었지만 해당 남성 정체가 밝혀지면서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눈길이 가게 되죠. 네. 수능 만점을 받았던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의 의대생이 가해자였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 벌써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상털이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실제 대학에서 같이 이 학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갖고 있었던 그 학교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일들까지 여러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 사람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경찰 수사당국에서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정말 끔찍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 등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 가해자에 대한 이 정보, 앞서 얘기 드렸던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관심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네. 사건이 서울 강남역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났고 또 어린이날 다음 날은 대체 공휴일이었고 어쨌든 굉장히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좀 치밀하게 범행 준비했다. 뭐 네. 우발적으로 보인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네, 계획 범죄로 보였습니다. 일단 흉기를 미리 구매했고 준비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미 살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담한 범행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남역 소재에 있는 건물 15층 옥상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본인 또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뛰어들어서 목숨을 그냥 바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현재 감정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밀하고 대범한 범행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범행 동기 네. 밝혀서 낱낱이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황당한 민폐 주차 사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매일 주차하지만 이런 일들 종종 아주 뭐 정도치 않지만 종종 있는 일인데 장갈 기자 일단 주차 빌런들 얘기입니다. 주차 굉장히 좀 나쁘게 주차하는 분들 얘기인데 어떤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는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네. 하는데요. 사진 같이 보시죠. 네, 저렇게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 한가운데에 여러 물건들을 저렇게 쌓아뒀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다리도 있고요, 박스도 있고요, 박스 안에 또 여러 물건이 있어서 누가 저기서 공사를 하다 만 건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꼼수 민폐를 부린 겁니다. 네. 저 사진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글쓴이에 따르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저렇게 물건을 쌓아서 이웃들의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물건을 쌓아둔 저 물건 주인은 저 안내문을 물건에다가 부착을 하면 자신이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응징할 방법이 없겠냐라면서 누리꾼들의 도움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또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자, 주차장에 텐트가 쳐 있습니다.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쳐놨는데 대형 텐트가 지하 주차장 한 칸도 아니고요. 2칸을 차지하고 다른 차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데 글쓴이에 따르면 저 텐트 안을 한번 자세히 봤더니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 향까지 피운 흔적도 있다는데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의 주차를 막자는 건지 아니면 저기서 정말 캠핑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정말 뭐 하자는 거냐라면서 황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매일 주차하다 보면 뭐 뱅글뱅글 돕니다. 주차할 장소 찾아서 뭐 화가 나기도 하면서 결국엔 주차 장소 찾아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너무 이건 변호사님 뭐 심하기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웃고 지나가기엔 좀 어려운 게요. 이제 살펴보니까 모기향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모기향을 피웠다는 건데 사실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지하이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그렇죠.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기본법을 좀 살펴보더라도요. 이 소방서장은 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 이 소화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저런 거 보시면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되고요. 철거 명령도 철저하게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최고는 이거 이런 상황 보시면 직접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실지 궁금한데 누리꾼들 반응도 뭐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황당하죠. 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냐라고 하는 반응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전상의 문제. 그렇죠.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긍정평가하는 분들, 이해한다는 반응들이 있을까 했는데 또 그런 반응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주차장에 빈자리가 만약 있으면 잠깐 된 건데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중간에서 빠르게 정리 수습하는 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요즘 캠핑들 많이 가니까 또 텐트를 펼쳐놓고 어딘가에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2중, 3중 주차가 거의 기본이거든요. 매일매일 저희도 뭐. 예, 이 주차에 대한 갈등이 만약에 있는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질 공산들까지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피해라도 줄 수 있는 점들은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쭉 하면서 멀찍이 보셨는데 해결책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법으로 주차장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 자치에서 자치 규약으로 저런 데서는 어떤 지켜야 될 부분 그리고 그거를 질서를 정리할 권한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신곡이 각종 음원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지난 6일에 공개된 이명웅 씨의 신곡 온기와 홈 두 곡 모두 발매된 지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믿고 듣는 트로트 왕자 이명웅 씨의 신곡 소식. 이명웅 씨는 이번 앨범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감성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음원 발매에 앞서 공개된 온기 뮤직비디오도 뜨거운 화제몰이 중입니다. 현재 1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인기 급상승 음악 3위에 올랐습니다. 팬사랑 가득한 이명웅 씨는 오는 25일과 26일에 개최되는 콘서트에서 팬클럽 영웅시대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온기 뮤직비디오 속 이명웅 씨의 연기도 함께 감상할 예정이라네요. 네, 지금부터 소개할 이분 화려한 아이돌 같지만요. 알고 보면 육상 선수입니다. 중국의 육상 선수 우연희 선수가 화려한 화장을 한 채로 경기에 출전해 현지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 화장기 없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우연희 선수는 리그 기간 별 모양의 반짝이와 인조 속눈썹이 붙어있는 짙은 화장을 했고요. 또 여기에 머리핀과 목걸이 딱 달라붙는 원피스까지 착용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티켓까지 따낸 그녀지만 해당 경기에 성적이 부진하자 팬들 사이에선 외모에 신경 쓸 시간에 더 연습해라. 팬들은 외모가 아닌 경기를 보러 온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요. 팬들의 지적에 우연희 선수는 경쟁자들이 너무 빨랐고 외모를 가꾸는 건 자신감이 생기는 취지로 한 행동이라며 입장을 밝혔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